안녕하세요. 아마추어 탐조 동호인 연합 카페 운영자 집참사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황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청남황새공원에서 사육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조 해설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황새 생태연구원에 속해 있는 사육사로서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탐조하면서 또 사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네. 뱁새는 다 아시죠? 황새 하면은 사람들이 볼 일도 없고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친숙한 게 속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뭐 이런 말인데요. 실제로 뱁새를 보신 분도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지금 PC 화면으로 보시면은 한 2배쯤 뱁새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데 실제 뱁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한 반 정도 훨씬 더 작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새이고, 그리고 뻐꾸기가 탕란이라고 하죠. 네, 알을 맡기는 새입니다. 굉장히 흔하고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뱁새와 황새를 비교해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면은 뭐 탈이 난다. 그럼 황새는 정말 얼마나 큰 새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손으로 직접 황새를 잡았을 때 이런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뱁새는 뭐 손에 잡으면은 이 정도. 네. 뱁새라고 도감에 나오지 않고요. 지금 한국의 새 LG 상록재단에서 나온 한국의 새 도감에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은 뱁새를 찾으시면 못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황새 같은 경우에는 새끼 때는 돼지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뭐 꿀꿀거리는 소리,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 소리는. 네, 그런 소리를 내는데 새 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희한한 소리를 내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새는 사람은 성대로 소리를 내지만 새는 명관이라는 소리를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룡이나 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명관이 퇴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소리를 내지 않고 부리를 부딪혀서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황새의 이런 답답한 지금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갇혀있는 황새들을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성경에도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옆에서 사육을 하면서 이 황새들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황새가 살 수 있는 서식지는 너무 빠르게 없어지고 방사는 너무 더디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1971년 4월 1일 날 6.25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숲이 황폐화가 되고 전쟁통에 이제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래도 아직 마지막 한 쌍의 황새가 번식을 했다는 소식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무수동이라는 곳에 황새가 번식을 했다는 뉴스가 나갔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4월 4일 날 서울에서 낚시를 하러 왔던 분들이 그날따가 낚시가 잘 안됐던지 가지고 왔던 엽총으로 황새 수컷을 쏴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암컷은 살아남았지만 8년 동안 절대로 깨어날 수 없는, 수컷이 없으니까 무정란이죠. 그냥 무정란을 매해 나와서 품다가 농약 중독으로 쓰러져서 최종적으로 94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죽었습니다. 예, 황새가 미렵으로 또 타격을 많이 입었고 뭐 6.25 때 뭐 전쟁통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치명타를 가한 것은 농약이었습니다. 농약. 예, 예전에는 굉장히 고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제초제 뭐 폐암을 일으킨다는 뭐 디캄바 뭐 이런 약을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텃새 황새가 사라졌고요. 이제 96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새끼 2마리를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공 증식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황새한테 있었던 이런 비극들이 과연 황새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독일, 일본에서 이제 황새를 들여왔고요. 그런데 이제 번식이 잘 되는 개체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개체는 안 되고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나무로 만든 가짜 알을 황새가 이제 알을 품고 있으면 그거를 나무알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수정란을 냉장고에 넣어서 죽이는 그래서 산화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게 사육사들한테도 굉장히 심적으로도 힘들고 윤리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번식상을 분리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란을 냉장고에 넣어서 죽이는 거나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사랑하는 동반자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도 수정란 죽이는 거 못지않게 잔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육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황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황새를 방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새는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방사를 하게 되면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탄광의 카나리아가 뭐냐 하면요, 예전에는 그 광부들이 탄을 캘 때 가스 누출되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광부들이 많이 죽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의 생물학자가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카나리아를 2마리 데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광산에 탄을 캘 때. 그러면 그 카나리아가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죽거나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광부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1890년도에 영국의 생물학자 존 할데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말이 이렇게 지표종들의 역할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황새가 사실은 이렇게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야생복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육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게 정말 유전적으로 희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꼭 번식을 해야 되는 쌍들은 사육장에서 이렇게 사육을 해야겠지만, 좀 많이 번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번식 연령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개체들도 방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새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새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이 외가리라는 새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게 꼬리가 아니고 날개, 첫째 날개깃하고 셋째 날개깃인데요. 네, 날개깃이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렇게 뒤쪽이, 몸 뒤쪽이 까맣게 보입니다. 부리도 까만색이고, 예, 눈은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드러나 있고 눈은 흰색이고요. 다리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번호가락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황새인지 구분할 수 있게,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네, 황새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수컷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암컷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고 가까이 있을 때 보시면은 암수 구분이 조금 되는데 대체로 수컷이 좀 더 크고 윗부리가 좀 더 두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잘 구분이 안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수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황새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사람 말고는 삭이라는 야생동물, 네, 삭은 두루미도 잡아먹는 게 카메라에 잡히고 잡힌 적이 있는데요. 황새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황새들이 죽는 게 평상시에 쉽게 공격당해서 죽는다기보다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나이가 많거나 먹이를 잘 먹지 못했을 때 혼자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초제인데요. 예, 전설의 그라목손. 지금 이제 벌써 사라졌는데 요즘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제초제입니다. 네, 자살할 때 먹는 약으로 인식이 될 만큼 이게 일정 양 이상 먹으면 의사가 해줄 일이 없다는 그라목손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초제입니다. 지금은 이걸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동호회를 하다 보면 이 둥지상자나 새들의 생태를 살펴보다가 농약 중독이 일어나는 것을 간혹 목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박새나 곤줄박이, 쇠박새 이런 경우에는 둥지상자에서 번식을 하던 새끼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파리가 지금 고여 있는데, 지금 이 둥지 같은 경우에는 2006년 5월 15일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자고산에서 설치한 박새둥지에서 죽었는데, 제가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펜치온이라는 농약 중독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펜치온은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금지를 시키지 않을까, 지금 여러가지 이런 새들에서 중독사 사고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펜치온 중독 때문에 이렇게 예쁜, 지금 보시는 새는 박새 수컷인데요. 네, 이런 새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비인데요. 이거는 파주에서 교화읍에서 5월 29일 날 농약 중독사로 추정되는 암컷 사체입니다. 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암컷이 아마 이 5월 말에 농약을 한참 많이 뿌릴 텐데, 농약이 이제 점점 조금씩 먹다가 이제 치사량이 되었을 때 아마 제비가 스스로 자기도 이제 나 죽는구나 하니까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둥지로 날아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알을 품다가 숨을 거둔 모습입니다. 되게 모정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농약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제비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사실은.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농약을 이렇게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약은 뭐 황새, 박새, 제비, 그리고 이게 논이거든요. 지금 이게 다 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농약을 치게 되면 벌레가 그 자리에서 똑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괴로워 가지고 이
논에 살던 곤충들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제비들이 와서 걷어먹고, 제비들이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이제 치사량에 이르게 되면 제비들이 죽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 사람들도 농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문제되는 매일 먹는 농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PPT는 그 오로지 선생님의 PPT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고엽제를 만들었던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나옵니다. 네, 이 제초제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GMO에 뿌리는 제초제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지구상의 모든 식물 다 죽일 수 있는 제초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허가 지금 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운드업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건데,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제초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몬산토라는 회사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악마의 기업이라고 뭐 나올 만큼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네, 이거는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는 몬산토 부회장이 FDA 상임 고문으로 임명이 됐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예, 미국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는 단면이고요. 우리나라도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라운드업의 주성분인데 2015년 3월 20일에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2A 등급 발암물질로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몬산토라는 회사가 월남전 때 가장 고엽제를 만들어서 한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그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GMO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이 있는 그 옥수수, 콩, 최근에 사탕수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GMO, 그러니까 자기네 종자하고 자기네 농약을 사면 농사 끝, 뭐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동물 독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농약이라는 게 연구가 되면서 밝혀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섭취 1위라는 겁니다. 네. 오로지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용 그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뽑아왔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세 가지 특허가 있습니다. 킬레이터라고 해서 파이프 세척제, 그러니까 미네랄이 이제 쌓이는 것을 이제 뭐 이제 뭐 청소한다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용도로 클리너로 사용이 이제 특허가 있고요. 그리고 제초제로 74년도에 이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걸 파이프 클리너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걸 버렸더니 풀이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제초제라는 거를 제초제로 쓸 수 있겠구나 해서 특허를 받았고, 2010년대는 심지어 항생제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쌀 섭취율이 65kg 정도 되는데, GMO 식품은 45kg 먹고 있고요. 그리고 GMO 첨가물 가공식품은 25kg에서 총 70kg 정도 GMO를 섭취를 1인당 소비량이 이렇게 된답니다. 쌀보다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에도 사용을 하는데, 밀은 상용화된 GMO는 없지만 그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면 밀이 말라 죽으면서 수확할 때 훨씬 더 쉬워진다고 해서 지금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GM 옥수수, 뭐 그 알파파 같은 사료작물들이 많이 뿌렸었는데, 지금 이제 밀에도 이 라운드업,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를 건조제 명목으로 뿌리기 때문에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라운드업이라고, 라운드업
라운드업이나 글리포세이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그런 GMO 작물들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이 PPT가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책을 쓰신 오로지 선생님 PPT를 제가 인용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책에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황새하고 연관시켜서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 글리포세이트 아까 그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도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엄청 그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글리포세이트를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김지훈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네, 제가 웰 에이징 김정혁 내과 의원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출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0.95.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랍니다. 제가 이제 저도 나름 고기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가 다 GM 옥수수를 사료로 해서 기르는 그런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밀가루도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제까지 먹어왔던 게 이제 검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검사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김지훈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검출이 된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소변검사, 피검사가 아니고 소변검사이기 때문에 뭐 의심나는 분들은 인터넷에 제 유튜브 채널에 검사할 수 있는 병원 소개해 놨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검사해 보십시오. 김정혁 내과의원이라고 검색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용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30만원 들었습니다. 30만원. 예, 지금은 좀 더 싸졌을 겁니다. 아마. 네, 점점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걱정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네, 소변 검사니까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허용 기준치가 있는데, 수입되는 옥수수나 대두죠. 그러니까 대두가 이제 굉장히 그 식용유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두에는 잔류 허용량 기준치 자체가 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높습니다. 네, 쌀은 뭐 직접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옥수수와 대두에 굉장히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쌀에 비해서는 100배, 400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이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는 사용이 금지가 됐고요. 엘살바도르, 버뮤다,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금지를 했거나 금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되는 GMO에 엄청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FTA 하면서 양해각서를 할 때 GMO 콩을 수입하는 경우에 식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출현하더라도 한국은 이 작물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네, 이게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좌절이라는 송기호 변호사님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 나라가 식량을 사료작물이나 이런 게 자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굴욕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몇십 년이 걸릴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어, 그 식량 생산을 자립하는 노력을 통해서 네, 농업 독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극복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수입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우리나라 식탁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호주 시드니 뭐 20일, 칠레 26일, 뭐 옥수수 뭐 남아공에서는 40일 걸리는데 이게 글리포세이트뿐만 아니라 밀 같은 경우에는 인화듐이라고 해서 그 수입할 때 배에서 벌레가 한 마리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고독성 농약을 칩니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이 유전자 조작 식품이 해롭기 때문에 옥수수 500헥타르를 불태웠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GMO 쌀을 개발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짓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은데요. 서양 사람들도 밀은 주식이기 때문에 상용화된 GMO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술 떠가지고 이 GMO 로얄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아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감시를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황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황새는 어떠냐 하면요. 황새를 이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이제 방사를 하는데 그냥 방사하면은 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방사한 지역에 정착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방사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귀소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육장을 지었다가 그 새끼를 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육장 뚜껑을 열어줘가지고 방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새끼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만 어미는 그 지역에 남아서 계속 살게 되는데 이걸 단계적 방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소프트 리리즈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은 그 방사장을 지어야 되고 사육장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황새 방사를 하는 거에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황새를 방사하겠다고 결정하는 지자체가 이런 비용 문제나 서식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있는 그 노란색이 우리나라고요. 회색이 일본입니다. 황새 유전자 타입을 한 10가지로 나눴을 때 이런 유전자 타입의 황새를 보유하고 있는 개체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에 있는 황새들을 방사를 하고 사육장에 있는 황새 숫자를 줄여가지고 일본이나 러시아에 있는 황새들과 교환을 해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교원대학교 황새공원 그 사육장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게 반 정도 되는데 이쪽은 번식이 안 되는 황새들, 번식하지 않는 황새들을 사육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83마리의 황새 중에서 4쌍을 번식을 시도를 했는데 한 쌍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번식되는 황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황새들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셨겠지만 그냥 미꾸라지만 먹고 숨만 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아간다고 하지만 갇혀서 죽어가는 거죠. 네,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황새를 사육을 하다 보면 뭐 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솔로 황새들을 이렇게 모아 놓는 사육장에서 3월, 4월 달에 이제 커플이 생기면 커플 황새가 공격으로 다른 황새를 죽이는 폐사가 가끔 일어납니다. 네, 올해도 4월 1일 날 한 마리 가장 넓은 사육장에서 한 마리 죽었고
작년에도 3월 달에 커플 황새가 생기면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황새는 처음에는 상처가 없어가지고 혹시 질병인가 해서 엄청 뭐 AI인가 해서 엄청 놀랐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등 쪽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네, 황새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죽었습니다. 네, 제대로 찍으면 폐 구멍이 뻥 뚫리기 때문에 한 방에 죽습니다. 즉사하죠. 네, 지금 대부분의 황새가 보통 서식 반경이 한 2km에서 5km 정도 된다는데, 이런 아무리 넓은 사육장이라도 황새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사육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커플 황새들인데요. 네, 관리를 위해서 적당한 면적의 사육장에 황새들을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번식을 하는 것도 좋고 증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숫자 외에는 빨리빨리 방사를 해주는 것이 황새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황새들이 사육장에서 방사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일어나는 일, 글리포세이트의 8가지 작용. 첫 번째, 암 유발. 예. 그리고 태아한테 기형아가 발생하고 몸의 기관을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하고 불임증을 일으키고 독성 물질 해독작용 장애를 일으킵니다. 네,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항생작용으로 유익균을 죽입니다. 네. 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로지 선생님의 특강이나 김지훈 선생님 강좌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선천성 기형아나 자폐 문제와 이런 글리포세이트가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황새한테 제초제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지금도 소리도 없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슈가 되지도 않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폐증이 굉장히 세계 1위고, 대장암이 1위고, 비타민 D 결핍증이 세계 1위고, 자살률이 10년 넘게 1위고, 유방암 증가율도 세계 1위고, 이게 다 GMO 수입이 증가하면서 제초제를 먹는 양이 늘어나면서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로지 선생님의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PPT로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의사 방문 횟수 1위, 의료비 증가율 역시 1위, 예, 불임증 환자 20만 명, 선천성 기형아 7년간 2.3배 증가,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4명 중 1명이 정서 행동 장애 아동이고, 전립선 암 사망자 수가 20년간 13배가 증가했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600만 명이고, 유산 환자 5년간 15% 증가, 20대 한국 남성 정자 운동성 8년간 30% 감소, 11개 만성질환 환자 1439만 명, 한국인 평생에 10.5년을 이런 병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GMO, 글리포세이트하고 관계 있다는 내용이 책에 소개되어 있고요. 송조숙증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파란색이 남하고 빨간색이 여아입니다. 여아들이 훨씬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소아암 환자 수도 지금 20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연령인데요, 10세 미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제 GMO랑 글리포세이트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100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10%, 자폐증이 2.6, 선천성 기형아가 7.3%. 네, 이 두 개만 해도 10명 중 1명.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죠. 자폐증이나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하고 이런 문제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것. 네. 그런데 황새들은 방사가 되지 못하고
갇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8월 22일 날 푸름이라는 황새인데요. 이 푸름이라는 황새는 이 황새가 죽을 때 되면 이렇게 깃털이 굉장히 노숙자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네, 이 황새는 부화된 지 3개월 만에 그 독일에 기증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97년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15년을 지냈는데 아까 보셨듯이 2012년 9월 13일 날 죽었습니다. 네. 황새로 태어났지만 평생 닭처럼 갇혀 살다가 단 한 번도 황새답게 날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황새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사진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답답하더라고요. 네.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뭐 동물 뭐 복지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왜 이런 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교원대학교 황새사육장 모습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학교 땅이 아니고 임대를 한 땅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지만 땅값이 엄청 오르고 있고 녹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보다 이거를 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죠. 땅값이 비싸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사지를 못하면은 2019년 말까지 사지 못하면 여기 있는 39마리 황새는 다른 동물원이나 뭐 예산황새공원이나 그런 데로 보내지겠죠. 물론 지금 사육장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고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새가 방사되지 못하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이 글리포세이트에 저항성이 생긴 슈퍼 잡초가 출현하고 있어서 이 디캄바라는 제초제가 엄청 옛날에 너무 독해가지고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인데, 선천성 기형아를 유발하고 대장암하고 폐암을 일으키는 제초제인데 이걸 다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콩인데요. 이제 글리포세이트하고 디캄바를 섞은 농약을 사용을 해서 재배되는 GM 콩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그런 미래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새를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 황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마음껏 마시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하천, 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황새를 인출해 가세요. 네, 이제 황새를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황새를 보호하는 노아의 방주 혹은 황새은행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청주에서도 아직 방사를 한 번도 못했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황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서 우리 지역에도 황새를 좀 유치를 하자, 우리 하늘에도 황새를 좀 황새와 같이 이렇게 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 황새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예, 또 찾아봐 주시고요. 뉴스 같은 것도 검색을 해봐 주시고 황새생태연구원 홈페이지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